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 데이터베이스 이제 이론 수업은 우리가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론 부분 내용 요약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리고 또 이어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 뭐 강의는 이제 이론 요약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그래서 수업 방식은 먼저 간단하게 우리 전에 다뤘던 이론 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론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 이론에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그동안 이제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좀 다시 거기에 필요한 이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론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 기반으로 기출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에 대한 유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좀 적응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학습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론 부분은 우리 책에도, 우리 교재 책에도 앞에 이론 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좀 요약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그 데이터베이스 달달 노트라고 해가지고 좀 내용 요약되어져 있는 그런 책을 새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앞에 있는 이론 부분들은 간략간략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이론 공부를 안 하셨거나 아니면 이론을 우리 학습은 했지만 좀 아직 부족하거나 이러면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분명히 저거 수업에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러면 아직 한 번 더 이론 부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론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지금 수업은 이론 수업이 아니에요. 이론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을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키워드 중심으로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파트 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나와 있는 게 파트 1이죠. 작년부터 특히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 문항수가 25문제로 늘어났잖아요. 25문제로 늘어나면서 문제 난이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문제가 많아지면서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좀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로 좀 출제가 됐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앞으로 계속 추세들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보다는 좀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로 이렇게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 한두 문제는 분명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좀 고득점으로 가느냐, 그냥 일반 그냥 평균을 맞느냐,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난이도가 높고 아주 어려운 문제보다는 일반적인 이론을 이렇게 착실하게 학습을 하면 충분히 뭐 90점 이상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책은 8페이지고요. 우리 교재는 8페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 아마 온라인으로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 지금 수업하는 자료가 아마 추가로 필요하게 될 텐데, 그거는 학원에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DB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기존에 파일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차이인데, 분명 여기 보시면 파일이고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그런데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DBM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DBMS,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먼저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거의 특징을 보니까 응용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그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파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처리하고 하는 그 구조, 그러니까 이 파일이죠. 파일 구조. 파일 구조가 1대1이죠. 1대1. 1대1의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종속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게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면 1대1의 종속이니까 이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로 쓸 수 없는 거예요. 1대 다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종속이다 보니까 뭐가 불가능하냐면 공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건 나만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일 시스템은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려고 하면 결국은 쓸 수는 있어. 그렇죠? 쓸 수는 있지만 뭘 해야 되냐면 중복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여러 명한테 나눠줘가지고 써야 되니까 공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냐면 중복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대1의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종속성을 가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자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파일 시스템은 이제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오른쪽에 보시면 종속성과 중복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종속과 중복. 이 두 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가지고 여러분이 머리에다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외운다기보다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1대1이죠. 종속은. 종속되어져 있으면 결국 뭐가 불가능하냐면 독립성을 지켜낼 수가 없다. 파일 구조를 바꾸면 프로그램을 무조건 바꿔야 돼요. 얘가 변경돼 버렸기 때문에. 변경되면 얘도 무조건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되게 어렵고, 개발할 때도 파일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고, 이런 이제 단점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게 종속성으로 인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복성. 중복은 똑같은 파일이 여러 군데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으로 인해서는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아요. 일관성도 지켜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보안도 지켜낼 수가 없고, 경제성도 안 좋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결국은 무결성. 무결성은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의 정확성이에요. 정확성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조금 중요하죠. 요게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해요. 당연히 똑같은 게 여러 군데 있으면 누가 바꿨는데 누가 안 바꾸고 이러면 당연히 일관성이 깨져버리겠죠. 아무리 각각의 보안을 잘 유지한다고 해도 똑같은 동일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 다음에 하나만 갱신하면 되는데 10군데 중복되어 있으면 10번 갱신해야 되니까 갱신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고, 저장 공간도 10군데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장 공간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경제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여러 가지 이런 보안도 유지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일관성도 지키기 어렵죠. 그럼 결국은 뭘 하기가 어려운 거냐면 데이터의 정확성, 무결성을 지키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중복되어져 있으면 이런
이제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만 있느냐, 장점도 있어요. 중복돼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중복이 갖고 있는 거의 장점을, 이 장점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낸 게 결국은 분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은 DB가 여러 지역에 분산돼 가지고 저장 관리되는 거, 중복해서. 그러면 동시에 나눠 가지고 빠르게 병렬로 처리할 수도 있고, 한 군데 고장 나도 똑같은 게 중복되어져 있으니까 회복하기도 쉽고, 그죠?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고 회복하기도 쉽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분명히 중복으로 인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더 크냐, 장점이 크냐 단점이 크냐, 그럼 이제 장점은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 이 단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기술들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 1대1의 종속 관계, 그 다음에 공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용의 방식으로 사용하려면 중복해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로 인한, 종속으로 인한 문제는 독립성이 결여되는 거, 중복으로 인한 문제는 일관성도 지킬 수 없죠. 동일 수준의 보안을 지키기도 어렵죠.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이라든가 갱신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로 중복해서 발생하니까 경제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정확성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쭉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는 이거 우리 수도 없이 했던 거죠. 통합, 저장,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잖아요. 정의. 통합, 저장, 운영, 공용 이렇게. 그래서 요 통합은 결국은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중복, 이게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런데 우리 계속 그랬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어져 있다. 그 말은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중복을 100% 제거했느냐?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최소한의 중복은 허용할 수밖에 없다. 왜 허용할 수밖에 없냐면 효율성 때문에. 중복이 완전히 배제돼 버리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뭐 조인연산을 수행하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고, 성능에 대한 부분도 되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최소의 중복은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장은 당연히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고, 운영은 결국 어떤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용은 아까 파일 시스템이 공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공용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성.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특성도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보세요.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24시간 항상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실시간 갱신도 가능하고, 그렇게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을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잖아요. 날씨, 뉴스 이런 거 보면 계속 바뀌잖아요.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하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인데 동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전에 과거에 한번 시험에 아주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건 값. 내용에 의해서 참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이 특성도 그냥 여러분이 이런 키워드 위주로 다 이거 뭐 우리가 이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DB이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실시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또 삽입, 삭제, 갱신 이런 연산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DB를 항상 내가 최신의 데이터로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DB니까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법이 위치나 포인터나 뭐 이런 어떤 물리적인 주소나 이런 걸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찾아가요? 값, 내용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주소나 포인트 입력하지 않잖아요. 노량진 맛집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얘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값과 내용을 집어넣어서 DBMS에 보내면 DBMS가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제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 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인터나 물리적인 주소는 전혀 안 써요? 쓰긴 써요? 쓰긴 써, 안 써? 그러면 값 내용에 의한 참조니까 위치나 포인터는 데이터베이스가 내용을 가지고 올 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밖에 없죠. 물리적인 단계에서는 당연히 위치나 포인터로 가져올 거 아니야. 아니 하드디스크에 맛집이라고 써 있겠어요 그 안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하드디스크에는 트랙과 섹터의 물리적인 위치 값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DB가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참조해서 그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지 실제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가 어느 물리적 위치에 저장되어져 있는지를 마지막 단계에서 끄집어 올 때는 당연히 포인터, 물리적인 주소 이런 거를 사용해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무조건 값이나 내용만 가지고 참조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죠. 최종 밑단에 가면 걔는 다 위치나 포인터로 관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을 좀 지울게요.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 다 우리가 학습한 거기 때문에 다 잘 이해가 되시죠? 좀 생소하고 이러신 분들은 다시 이론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이제 DB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좀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자료 추상, 그 다음에 뭐 독립, 자기 정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료 추상은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일반화, 개념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걸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복잡한 걸. 그래서 복잡한 걸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쉽게 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학교에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해요. 학생도 있죠, 교수도 있죠, 막 수강도 하죠, 성적도 나오죠, 등록도 해야 되죠.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DB로 구현을 하려면 뭔가 명확하게 얘한테 각각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를 해야 돼. 얘는 학생이야. 얘는 교수고. 그래서 보니까 학생이 한 명의 교수가 여러 명의 학생을 지도해. 그러면 그거를 개체화, 속성, 관계 형태로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화해서 좀 복잡한 내용을 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물리적인 단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되게 복잡해지죠. 맨 밑단에는 하드디스크 트랙과 섹터에 물리적인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건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몰라도 DB 테이블 이름만 알면 쉽게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추상, 일반화, 개념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실 세계의 복잡한 거를 DB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뭐 도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DB에 접근하기 위해서 복잡한 내용을 몰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왜? 복잡한 내용을 감춰놨기 때문에. 그게 자료 추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료 추상. 그 다음에 자료 독립. 자료 독립은 우리가 크게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 독립의 반대말이 결국은 종속이죠. 종속. 1대1의 종속이 독립의 반대말인 거고. 그래서 자료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우리 논리적 독립성이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논리적 독립성. 자료 구조를 변경했을 때 뭐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논리적 독립성. 그 다음에 물리적 독립성은 저장 장치가 변경됐을 때 자료 구조와 프로그램 둘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물리적 독립성.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독립성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 DB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독립을 확보하는 거 있었잖아요. 종속성을 제거하는 거. 파일 시스템의 종속성을 제거해서 독립성을 만들어주는 거. 그 독립성이 이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뒤에 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쉬워지는 거냐면 유지보수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테이블에 속성 하나 추가했다고 프로그램 바꿀 필요 없다는 거죠.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하드디스크라든가 물리적인 장치를 바꿨을 때 기존에 쓰던 자료 구조나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독립성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정의. 자기정의는 우리 DDL, 데이터 정의어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스키마, 구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만들어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메타데이터 형태로 어디에 저장돼요? 데이터 사전에 저장되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는 뭐만 만들면 돼? 크리에이트 테이블, 학생. 그래서 학생 테이블만 만들어내면 이제 나머지는 누가 해요? 나머지는 그거를 메타데이터로 만들어서 데이터 사전에 이 테이블 이름이 뭐야? 언제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이 테이블의 속성이 몇 개야? 이 테이블에 튜플이 몇 개 있어? 이 테이블이 테이블이야? 아니면 이건 뷰야? 이 테이블에 인덱스가 어떤 인덱스가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스키마에 대한 정보, 구조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전부 다 어디에? 메타데이터 형태로 데이터 사전에 저장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사용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시스템이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서 메타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자기 정의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자, 이제 그 다음 우리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를 좀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개체, 속성, 관계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죠. 개체 속성 관계. 그래서 이 개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하나의 스키마, 구조, 개체, 이걸 뭐 개체 타입. 우리 이제 5페이지죠,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개체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개체 타입이라고도 부르고 또 스킴이라고도 부르고 스키마라고도 부르는 게 개체고 이런 것들이 개체예요. 하나의 테이블. 뭐 우리 실제에서는 테이블, 릴레이션, 어떤 구조 이거를 개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체. 그리고 속성은 개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속성이라고 하고 관계는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속성과 속성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관계여서 뭐 1대1, 1대다, 다대다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속성과 관계는 크게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개체에 대한 용어들은 되게 중요해요. 용어들은 시험에도 몇 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 우리 거기 5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프린트물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속성이 학번, 이름, 학과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속성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체 타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키마, 스킴, 구조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래서 1, 2, 3, 4 학번의 이름이 홍길동이고 학과가 컴퓨터야. 1825 학번의 김철수는 전자공학과예요. 그럼 이거는 구조 스킴이 아니라 실제 값이죠. 그럼 실제 값은 뭐라고 불러요? 이것들을 개체 집합이라고 부르고 인스턴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개체 어커런스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서 그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개체 타입, 그 다음에 스키마, 스킴, 구조, 그 다음에 내연, 인텐션. 이거는 개체 타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속성들의 집합이 아닌 실제 값들은 개체 집합. 그 다음에 인스턴스, 어커런스, 튜플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전부 다 개체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잘 바뀌는 건 값들이 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개체 집합은 동적이고 개체 타입은 정적이고 잘 바뀌지 않고 이런 개념들 우리 다 수업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들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책에도 있으니까 개체 집합은 개체 타입은 스킴, 스키마, 릴레이션의 내포, 개체 집합은 인스턴스, 튜플의 집합, 어커런스, 외연, 익스텐션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개체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이 속성에서 속성이 갖는 값의 범위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메인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용어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용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음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DBMS. DBMS는, 잘 보세요. 사용자가 있고,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사용자가 DB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 DBMS는 그래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당연히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 쉬운 우리 이제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 한번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잘 출제가 안 되지만 보통 뭐 정보처리 자격증 기사 시험이나 이런 자격증 시험에서 또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다뤄지는 여러 가지 좀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와요. DBMS가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이런 것들.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이건 시스템이긴 하지만 하드웨어가 아니라 오라클, MS SQL, MySQL 전부 다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DBMS의 이제 특징들을 좀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복성과 얘는 결국은 종속의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중복은 통합해가지고 해결했고요. 종속은 독립성을 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개발 기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시스템으로 그런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개발 기간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 점이 있는데 뭐는 많이 드냐면 운영비는 많이 들어요. 운영비.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는 소프트웨어 사야 되죠. 하드웨어 사야 되죠.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들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DBMS가 갖고 있는 일종의 뭐 장단점인 거죠. 장단점. 이런 정도의 개념들만 간단하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좋은데 이건 어때요? 효율성은? 파일이 좋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좋아요? 효율은? 이 효율성은 파일이 훨씬 더 좋아요. 파일이.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얘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쓰든 안 쓰든 항상 얘는 대기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대기 상태여야 돼.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를 운행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시동이 걸려 있어야 돼. 그럼 계속 기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개념들 정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또 나눠드린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DBMS의 필수 기능 3가지가 있죠. 이게 뭐예요? DDL, DML, DCL 이 3개잖아요. 이놈은 정의, 이거는 조작, 제어. 이렇게. 정의는 뭐 하는 거, 뭘 정의하는 거예요? 스키마를 정의하는 거죠. 조작은 뭘 가지고? 얘는 인스턴스. 실제 값을 조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어. 이 제어는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권한도 주고 망가지면 고치기도 하고 병행 제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 DDL의 명령어는 create, alter, drop 이런 거 있죠. 굳이 여기다 안 써도. 그다음에 DML은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있고요. 그다음에 DCL은 grant와 revoke, 그다음에 commit, rollback 이러한 것들이 DCL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들이죠. 그런 기본 개념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이 명령어 굳이 뭐 안 써도 다 아시죠? 이게 감리사에서는 이런 거 시험에 작년에 계속 한 번씩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이거 한데 뭐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은 그냥 푹 찌르면 바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명령어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 필수 기능 3가지 정도 뭐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장단점은 다음 우리 페이지에 있는 장단점은 이미 여기서 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단점 중에 이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거기 보니까 복잡하다는 거. 그 다음에 되게 취약하다는 거. 취약하다는 건 이게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만약에 오픈돼 버리면, 잘못해가지고 한 번 노출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데이터가 한번 노출되면 이거 큰 피해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취약함을 늘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인 거예요. 그 정도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뭐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7페이지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DBMS 구성요소. 구성요소 보시면 굳이 여기다가 뭐 그림은 뭐 여기 있으니까 굳이 뭐 그림은 제가 여기다 그리지 않을 건데, 질이어 처리기 보세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일반 사용자가 select 뭐 별표 from 학생 이렇게 하면 학생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 나한테 보여줘 라고 질의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뭘 하냐면, DBMS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질의어가 들어와. 그럼 질의어가 들어오면 얘가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게 토큰을 식별하고 문법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문법 이상이 없으면 이제 뭐예요? 컴파일하죠. 그죠? 컴파일 해가지고 이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인지 맞는지 확인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질의어 처리기가 처리를 하죠. 근데 질의어 처리기가 처리할 때 우리 전에 최적화하는 파트에서 질의어 처리기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질의어를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질의어 처리기가 질의어 최적화 기능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처리가 됐어. 그러면 실행 가능한 형태로 뭐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실행해야지. 그럼 누가 실행해요?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하면서 실행된 결과를 저장 데이터 관리자를 통해서 실제 운영체제로 넘겨서 저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질의어가 들어왔을 때 처리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응용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SQL. 우리가 보통 그걸 삽입 SQL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SQL은 바로 질의어가 바로 처리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응용 프로그램 소스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코드와 그 다음에 SQL 코드를 두 가지를 나눠야 돼요. 그걸 누가 해요? DML 예비 컴파일러가 호스트 프로그래밍 소스와 데이터베이스 소스 두 개를 나눠. 그러면 나눠가지고 호스트 프로그램 소스는 호스트 컴파일러한테 보내면 되고,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온 DML, SQL이죠. 삽입 SQL. 그거 우리가 갖고 와서 DML 컴파일러가 컴파일해요. 컴파일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럼 실행 파일 만들어가지고 런타임 해서 실행해서 실행된 결과를 저장 데이터 관리자가 저장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DBA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주로 하는 건 스키마를 만드는 일을 하니까 이제 테이블을 만들거나 뷰를 만들거나 인덱스를 만들거나 뭔가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할 때는
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 제대로 명령어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컴파일러, DDL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요. 그러면 컴파일을 하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정의를 통해서 바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뭐 실행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런타임 해가지고 실행할 필요가 없이 그냥 크리에이트 테이블 학생 이렇게 하면 학생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자기 정의에 의해서 메타데이터가 만들어져서 바로 저장 데이터 관리자를 통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런타임을 거치지 않죠. 그죠? 화살표를 보시면. 그 다음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트랜잭션 관리자. 왜냐하면 실행 단계에서 권한이 있는지 검사해야 되고 무결성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검사해야 되고 충돌되는지 안 되는지 병행 제어해야 되고 실행하다가 망가지면 회복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을 누가 하냐면 옆에서 트랜잭션 관리자라고 하는 애가 붙어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보세요.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구조. 그죠? 스키마 구조도 저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 우리 DML에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 값들도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장해야 될 게 두 개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밑에 그림에 보면. 저장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 그래서 스키마,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은 어디에? 데이터 사전에 저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값들은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 관리가 되면서 데이터가 처리가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부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 이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쭉 듣고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모르겠네가 아니라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따로 메모해 놓고 따로 여러분이 복습해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뭐 파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